발표를 맡은 박혜숙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뵙고 발표를 드렸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장을 읽다 보면 이러한 용어들이 한 번씩 언급되는데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음성학과 음성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용어를 따로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사전적 정의도 있습니다. 혹여 이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키워드를 치면 되게 많은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장의 제목은 음성 신호와 음향 음성학입니다. 음향 음성학은 화자의 입에서 청자의 고막으로 전달되는 신호, 즉 자연의 소음과 구분되는 인간 성대가 만들어내는 음성 신호의 물리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음향 음성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향 음성학의 연대기를 보면 그 시초는 옐르몰츠라는 분이 1867년에 신호를 분석하고 그것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그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프리에라는 동명의 학자가 프리의 변환이라는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그 소리라는 것이 되게 복잡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물리적으로 볼 땐 그렇게 보는데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복잡한 덩어리가 그 프리의 변환을 통해서 그 시각화될 수 있고 분석 가능한 어떤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 가능해졌다, 이 프리의 변환으로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전화, 마이크, 분광기, 녹음기와 같은 음향 분석에서 필수적인 어떤 기기, 도구들이 연달아서 발명이 되면서 음향 음성학은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는 음성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 음향학을 음성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소 간의 동시조음 현상이 뭐냐 몰랐다가 이 음향학이 이제 마련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동시조음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음성 인식과 컴퓨터 신호 처리에 대한 그 어떤 화두를 1952년에 피터슨과 버니라는 분이 영어 모음을 대상으로 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도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그 음성 생성이 음향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구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혁혁한 발전이죠. 1960년대에는 포먼트 합성이라는 것까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들라트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프랑스 음향 음성학 쪽에서는 되게 거의 이 시대에는 독보적인 분이었는데 이분도 포먼트 엉을 빼냐 넣었냐 해서 그 프랑스어의 비강 모음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국악 모음을 비강 모음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소리 생성에서 성대의 모양은 그 공명과의 관계성이 있다라고 이런 주제로 논문들이 이제 잇따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제 스티븐스였는데 1970년대 스티븐스 이분은 되게 공학도세요. 공학적인 음향성학으로 이제 유명한 대표적인 분인데요. 이분이 주장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théorie de l'invariance라고 해서 불변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음향 조음적인 특성들보다는 오히려 순수한 음향적인 특성들이 불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언어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음향적인 특징, 음소의 음향적인 특징만으로 세계 언어의 특징을 가려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변 이론이라는 것은 1990년대에 린드블룸이나 또 여러 다른 분들에게로 이어지면서 많이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린드블룸뿐만 아니라 뭐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맡았던 그 포네틱 포놀로지 챕터가 있는데요. 그 챕터를 발표할 때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파는 물고기에게 물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는 그냥 정지되어 있어요. 어떤 변수가 없이 그냥 그대로 정지해 있을 때는 사방 모든 방향으로 등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입자가 정지해 있을 땐 가만히 등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충격이 나타나거나 변수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공기 입자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죠. 공간 이동이 생기고 움직여서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압력 변화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인간의 귀로, 그러니까 고막으로 전달되는 그 기계적인 진동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 결국 이 음파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압력이 어느 정도냐? 상온 20도에서 초당 약 340m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빠르다고 합니다. 소리의 음향적인 특징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 항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기본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소리를 이제 시간축을 세워서 우리가 관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소리의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냐 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소리의 높이가 어떠냐. 그걸 이제 주기적인 패턴이 관찰이 되면은 그걸 F0라고 하고, 그 인지되었을 때 음의 높이가 어떠냐라고 할 때는 기본 주파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게 혼용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강도, 즉 에너지, 소리의 에너지, 세기가 얼마냐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파수 층위에 따른 에너지 분포와 스펙트럼의 구성, 이건 결국 포먼트예요. 그러니까 포먼트, 그 소리가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때 어떠한 그림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집약된 주요 주파수로 나타나느냐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뤄야 한다.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소리의 음향적 특징 중에 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동적인 측면이 있다. 소리가 그 물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그 주변에 어떤 음소가 주변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도 정적인 구간이 있는가 하면 또 유동적으로 바뀌는 동적인 구간이 또 있다. 이런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야에 대한 이게 스펙트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스테디하게 안정적인 구간으로 나타나는 것은 R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포먼트가 시작과 끝이 일정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쪽 구간의 이 구간 즉 야로 표시되는 이 화름에 해당하는 이 구간은 이렇게 화려하죠. 이렇게 변화가 무성한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동적 측면에 해당하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포먼트 전이라고 해서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스 필터 이론이 있습니다. 말소리의 특수성은 이제 성도에서 필터링된 소스 신호가 청자에게 가서 그대로 해석되는 산물이 곧 말소리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곧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버거도는 즉 윙윙거리는 소리, 그걸 또 소스 신호라고도 하는데요. 그 소스 신호는 성대를 지났을 때부터 입술을 통해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어떤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터링 과정이 어떤
그냥 소스 신호였던 것이 음성 신호가 되는 어떤 중간 과정인 거죠. 거쳐야 되는 어떤 필터링 과정, 중간 과정, 그거를 이제 이 소스 필터 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의 생성은 이제 성대 진동으로 만들어지는 소스 신호가 있는데 그 소스 신호는 기본적으로 기본 주파수라는 것이 있고 그것의 정수배인 하모니가 있다, 배음이 있다. 그래서 기본 주파수와 하모니가 만나서 소스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의 그 변환이 이걸 해체해서 아날라이즈 해가지고 기본 주파수는 이거고 하모니는 이거다 라고 떼어서 따로따로 낱낱이 볼 수 있게 해준 게 프리의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소스 신호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게 그림 6의 2를 보게 되면은 이런 그림 뭘 말하냐면 이 소스 신호가 성도와 소스 신호라고 했는데요. 이 성도를 고조시키기 전의 소스 신호는 마개가 닫힌 병 속의 음량 상태. 그러니까 마개가 닫힌 병 속이라고 하면은 소리가 갇힌 거죠. 이 소리가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서 그 안에 갇혀버린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가 그 소스 신호가 성대로 막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 신호로 만들어지기 전 상태. 이 튜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튜브는 뭐냐면 그 소스 신호가 성대가 그 입구라고 하면 소스 신호가 들어오는 입구라고 하면 그 튜브의 입구라고 하면 소스 신호가 들어오는 튜브의 입구, 목구멍이죠. 그러니까 성대죠. 그렇다면 다른 한 끝은 어디냐면 음성 신호가 빠져나가는 출구예요. 입술이죠. 그래서 이게 튜브다. 튜브의 모양으로 모델화가 가능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때 남성의 그 튜브 길이는 대략 17.5cm이고요. 여성의 경우나 어린 아이의 경우는 이거보다 더 짧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6의 2를 보면은 전달함수라고 하는 이것은 네, 전문 용어인데 이건 그냥 필터링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어떤 자연 공모형에 상응하는 하모니들 중에서 어떤 거는 강조되고 다른 어떤 건 감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와 같이 이렇게 쌓인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과정이 필터링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에너지가 집약돼서 강조되어 나타나는 영역이 있는데 이걸 포먼트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아까 이제 이후로 또 볼 건데 이렇게 층을 쌓아요. 층을 쌓아서 가장 집약된 거, 그 다음 집약된 거, 그 다음 집약된 거, 에너지가 집약된 포먼트 해서 이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F1, 2라고 명명하고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1과 2의 결과가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신호가 전달 함수 과정을 그러니까 필터링을 거쳐서 나타나는 음성 신호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6의 3을 보면은 이게 그림 1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보통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2dB이 그러니까 중립 상태, 아까 말씀드린 이 마개가 닫힌 병 속의 그 상태가 마이너스 12dB이라고 한다면 이게 방사될 때의 그 에너지는 입술로 방사될 때, 즉 중심에서 내뻗어 나갈 때의 그 에너지는 플러스 6dB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방사도의 차이는 소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격음이 평음보다 경음보다 더 방사도가 높다고 합니다. 포먼트 주파수는 공동의 길이와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달리 말하면 면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공동의 길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포먼트 주파수도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좋아지면 자연 공명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보다 2배 정도 짧은 성도를 가진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2배 정도 더 높은 자연 공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와 를 비교하게 되면은 스는 그 수주포 전방의 공명이 보다는 더 짧죠. 그래서 주파수가 더 높아요. 그런데 얘의 경우에는 입술도 더 돌출이 될 뿐만 아니라 혀가 더 후방으로 후퇴를 해요. 그래서 전방의 공명이 더 길어져가지고 주파수는 더 낮게 됩니다. 포먼트 주파수는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 드, 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인 남성 화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F엉은 그 소리가 어떤 음소이냐에 따라서 그 주파수대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음의 경우 폐쇄음일 때 성도가 거의 닫힌 경우잖아요. 그때는 150Hz에 150Hz가 F엉이 되고 이와 같이 고모음인 경우에는 300, 아와 같이 저모음, 열린 모음이라고도 하죠. 인 경우에는 800Hz에 달할 정도로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F2는 보통 모음을 얘기하겠죠. 모음의 F2는 남성 성인 화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750대에서 2500Hz, F3은 1500대에서 3400Hz 사이에서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포먼트 주파수는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 요인은 성도의 형태가 어떠냐, 모양이 어떠냐, 좋은 기관의 움직임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먼트 엉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혀의 높이, 즉 개구도를 반영을 하고요. 포먼트 이는 혀의 전후 위치, 혀가 앞쪽으로 쏠려 있느냐, 뒤쪽으로 쏠려 있느냐라는 것을 반영하고 포먼트 3은 입술의 모양, 즉 입술이 동그랗냐, 평평하냐 이런 걸 반영한다고 합니다.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 3가지 음향 원칙이 있습니다. 포먼트 주파수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단독으로 제어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강도를 반영하는 것이 포먼트 엉인데, 즉 이 얘기 뭐냐면 포먼트 엉을 볼 때 우리가 이 물리적인 강도가 얼마나 세냐, 세지 않느냐, 어느 정도 강하냐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모음 아의 경우에는 포먼트 1이 1값이 되게 높죠. 반면에 이나 우와 같은 고모음의 경우에 포먼트 1값은 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 고모음 이나 우보다는 그 물리적 강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스펙트로그램의 모양입니다. 이, 우, 아. 소리를 3차원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고모음에 해당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나 우는 고모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F엉의 높이가 보시면 일정하죠. 이나 우는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R을 보게 되면은 저모음 R을 보면은 F엉의 값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F2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상호 접근도에 따라서 소리가 또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F엉만을 보았을 때 R의 강도가 훨씬 더 세다. 근데 이것은 이 F엉 단독으로 그 에너지가 세다고 보기보다는 F1과 F2가 상호 접근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말하면 이 3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요. 이 상호 접근이 일어나면서 지각할 때, 이 소리를 지각할 때 프레그넌스, 즉 호소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차별적으로 어떤 게 더 크게 더 잘 각인이 되었다, 더 뚜렷하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 수정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주요 포먼트 간의 상호 접근이 일어나면 그게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상호 접근이 일어나면
이 두 개 공명의 진폭이 상호 보완적이고 청각적 프레그넌시가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물리적 강도가 더 크다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F0만의 얘기가 아니고 F0과 2가 상호 접근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펙트로그램의 분석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발표를 듣는 동안 펼쳐놓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림 7과 8은 음소의 포먼트를 이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걸 발음한 발화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성 화자이고요. 성인 남성 화자이고요. 헤세학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신 게 있는데, 음소는 지속 시간에 상관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음소를 시각화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축을 세워서 보는 것이지, 이 음소는 찰나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추상적인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스펙트로그램인데요.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어느 부분은 진하게 나타나고 어느 부분은 하얗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진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에너지가 집약되어 나타난 부분이고요. 뭐 세로로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차이가 나고요. 가로로 보게 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차이가 나죠. 어디는 더 진하고 진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러한 차이는 그 에너지의 집약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성음을 볼까요? 유성음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모음의 유성음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아나, 이, 아, 에, 이런 게 유성음이 있죠. 우리 어를 볼까요? 어를 보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F엉이거든요. 근데 이 F엉이 유성 바라고 해요. 유성 표시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une barre de voisement이라고 베시어 교수님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F엉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유성음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음은 당연히 이 유성음 F엉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는 것은 모음의 연속이거나 자음이더라도 유성 자음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끊기죠. 이렇게 끊기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소리가 정지되었거나 그러니까 머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소리가 정지되어서 머금은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무성음이거나 자음일 경우에 무성음이거나 파열음이거나 아니면 비음인 거예요. 비음인 경우에도 뭐 유성음이니까 네, 일단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하얀 부분은 무성음이거나 파열음인 경우 이렇게 완전히 끊겨서 나타납니다. Z의 경우에는 유성음임에도 불구하고 유성음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예요. 때는 파열음이기 때문에 폐쇄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끊겨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네, 폐쇄음의 이제 폭발 표시줄이라고 하는 걸 보겠는데요. 폐쇄음은 여기서 무성 폐쇄음은 이제 르뜨크, 브드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폭발 표시줄입니다. une barre d'explosion인데요. 이거 세로줄입니다. 이 줄, 이 줄이 지금 폭발 표시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마찰음이 있는데요. 마찰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백이 나타나요. F엉이 없어요. 무성 마찰음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한 에너지가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주파수대에서 에너지가 집약되어 나타나죠. 반면에 유성 마찰음 왜, 그다음에 이거 목젖 소리 이건 유성음이거든요. 이거는 유성음이기 때문에 F엉이 흐릿하게나마 나타나죠. F엉이 흐릿하게나마 나타나고 또한 모음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포먼트를 형성하는 듯한 형국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마찰 소리가 이 끝까지 높은 곳 이 주파수대에서 이 S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흐릿하게 긁히는 자국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건 마찰음이겠다. 그런데 유성음이겠다 정도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명음이 있습니다. 공명음이라고 하면 보통 유음이나 비강 자음도 유성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유성음도 유성자음도 공명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유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음처럼은 아니에요. 모음처럼은 아니지만 유성성이 있다. 그걸 공명음이라고도 합니다. 뭐 용어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에 이게 으로 갇혀 있는 환경이 지금 앞 뒤가 지금 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르 이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르 을르 언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모음보다 좀 낮죠. 좀 낮게 구현이 된 좀 꺼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공명음의 또 특징입니다. 모음처럼 포먼트가 존재는 하는데 그 진폭이 더 약하다라고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양의 불연속성도 또한 음양의 특징입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성도의 폐쇄나 강한 협착이 실현될 때 수축 뒤에 공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멍이 갑자기 생기면서 이 얘기는 결국 뭐 물리적으로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쨌든 물리적인 요건을 장애가 발생하여서 물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정지될 수 있는 걸 말하고 있고요. 이런 비강 자음 같은 비강음, 비강 자음, 비강 보음과 같은 소리를 구현할 때 소리가 유실되면서 반전 공명으로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정지, 불연속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성대 진동이 멈춘 경우에도 그리고 성문상부에 어떤 갑작스러운 소음이 출현하면서 그 소리가 정지될 수 있다. 뭐 제가 기침할 때 그 소리가 멎는 것도 이런 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이와 불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또한 분리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떼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음 중복이거나 또한 음향적으로 완전히 인접해어 있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는 소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누아나 누와 z에서 누와 이게 지금 와가 아까 앞서 보았던 야의 그 활음 J로 표시됐던 활음과 마찬가지로 와도 활음이거든요. 이 활음이 보음과 어느 지점에서 정확하게 끊기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지듯 표현된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와인지, 그러니까 우와, 이 활음인지를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모음 중복인 경우는 또한 자음으로 분할이 되지 않죠. 포먼트 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자음의 흔적이 모음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흔적이 남는 걸 말합니다. 앞에 자음의 영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선 자음이 그 조음 위치가 어떻겠다, 혀의 위치가 어떻겠다라는 거를 모음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먼트 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펫의 영국의 무성음 끄가 있는데요. 이게 워낙 후설에 영국에서 혀가 있다 소리가 나는 이때어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후행 모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끄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끼를 보게 되면 이가 고모음이고 전설모음이잖아요. 그래서 경국의 음으로 소리가 구현이 되고 우 같은 경우에는 고모음이지만 이와 다르게 후설모음이라서 영국의 음으로 소리가 나고 아 같은 경우에는 저모음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설, 중설 정도의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까보다는 꺄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국외음화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먼트 전이가 어떤 좋은 위치를 구분하는 지표로는 사용될 수 없다.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음양 음성 교육은 대표적으로 프라트와 같은 툴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툴들이나 고기술, 최첨단화된 컴퓨터 등의 제공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편리해지면서 음양 음성학의 발전이 정말 눈에 띄는 발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교육 또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거를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챕터의 장점은 이제 음양 음성학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스케치, 역사적인 흐름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는가를 한눈에 스케치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끝세줄 시리즈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처음 손에 쥐게 되는 책이 끝세줄 시리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책의 용어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리고 그 용어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술적인 부연 설명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음성학적인 설명은, 그러니까 음양 음성적인 설명은 어떤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예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출석을 할 것이니까 그때 해주셔도 좋고요. 급하고 답답하신 분은 선생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으로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